한국개발연구원 김동영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말씀해 주실 주제가 디지털 시대의 소유권이라면서요. 네, 좀 어렵게 느껴지는 용어일 수도 있는데요. 네. 이게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장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게 이 소유권이라는 제도잖아요. 네. 내가 노력한 걸 내가 가져갈 수 있다라는 이런 소유권이 제도인데, 오히려 디지털 경제가 가속화되면서 이런 소유권 때문에 오히려 갖지 못하게 되거나 이용되지 못하는 자원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해서 네.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 디지털 시대를 표현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우리가 흔히 하면 알고리즘, 뭐 디지털 전환, 네. 뭐 여러 기술들, VR, AR 뭐 등등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람들마다 그 중요도는 다르겠지만 저는 이 가운데서는 데이터하고 혁신이라는 키워드를 가장 중요하게 뽑아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양한 데이터 기술들이 서비스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반드시 필요하고, 네. 또 그 데이터들이 막 융합이 되면서 기존에 없던 차별화된 서비스들이 막 생겨나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흔히 가치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가치는 그냥 돈입니다. 네. 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돈이라는 용어가 좀 죄악시되면서 이제 가치라는 표현을 많이 쓰기 시작을 했죠. 일반적으로 문헌들에서요. 그런데 이제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는 책에 나오는 거고요. 현실에서는 이런 데이터들이 전혀 융합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전기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가 있다고 쳐봅시다. 네. 그러면 차가 있을 거고 배터리는 배터리 회사에서 사올 거예요. 그러면 배터리 회사는 이 자동차가 실제로 운행되는 과정에서 배터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필요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야 배터리를 더 잘 만들 테니까요. 네. 자동차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이 배터리의 물성이 원래 어떤지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야 차를 설계할 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조금 네. 더 안전하게 설계를 할 수 있는데, 현실에서는 두 기업이 데이터를 주고받지 않습니다. 분명히 데이터라고 하는 소유권은 양쪽에 아무도 터치하지 못하도록 가지고 있는데, 그 데이터가 서로에게 도움이 될지에 대한 확신이 없다 보니 융합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또 아주 중요한 게 이 디지털 시대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개별화된 서비스입니다. 네. 나에게 맞춤화된 서비스들이 이제 가능해졌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려면 개인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개인정보를 또 눈을 싹 돌려보면 이게 좀 투머치 인포메이션일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라고 하는 게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개별 주체들에게 내가 너 걸 써도 돼? 라고 다 동의를 해야 돼요. 네. 근데 기업 입장에서 살펴보면 우리나라 국민 머릿수만큼의 정보 동의가 있어야만 이런 개인정보를 쓸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마치 데이터는 벤처나 스타트업들이 써서 무언가를 되게 잘할 수 있는 도구처럼 이미지가 형성되어 있는데, 네. 그 비용이 꽤 그 많이 들 것 동의에서는 같아요. 굉장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는 대기업이 아니고서는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렇게 소유권이 파편화되어서 아무도 활용하지 못하게 되는 이러한 현상을 그리드 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드? 락. 락. 네. 네. 무슨 뜻이죠, 이게요? 기본적으로 소유권이 많아질수록 사용할 수 없게 되는 현상인데요. 그리드락은 원래는 교통 용어입니다. 이 교차점에서 발생하는 교통 정체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을 우리가 그리드락이라고 합니다. 이 경제학에서는 자원이 활용되지 않고 새로운 곳이 만들어지지도 않는 경제적 정체 상태를 의미하는 용어인데요. 좀 쉽게 얘기하면 소유권이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있다 보니까 오히려 활용되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을 의미합니다. 네. 여전히 어려운 걸 제가 알고 있어서 조금은 쉬운 예시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네네. 중세시대 라인강입니다. 네. 중세시대 라인강은 신성 로마 제국 황제가 보호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무역 항로였습니다. 여기에 이제 상인들이 상선을 타고 쭉 이동을 하면 안전하게 군사들이 지켜주죠. 그리고 그 대가로 도적들에게 이제 침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일정 수수료를 줍니다. 네. 근데 13세기에 제국이 약화되면서 이제 다양한 독일의 봉건 귀족들이 마치 로마 제국 황제처럼 강 주변에 성을 짓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근데 너무 많이 지은 거예요. 그래서 성과 성 사이를 가는데 이제 자전거를 타고 이동해서 가능할 정도로 성이 엄청 촘촘해집니다. 네. 그 성들 하나마다 모두 다 통행료를 받습니다. 그럼 상선이 가다가 내고 그랬다는 거죠, 실제로. 과거에요. 네. 그러니까 너무 많은 비용을 치르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무역 항로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 라인강을 이용하지 않는 현상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네. 이 소재는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이제 라인강의 사례는 다 똑같습니다. 소유권이 생길수록 이 가상의 요금소가 자꾸만 생겨나는 거죠. 네. 그래서 자원이 활용되지 못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 소유권이라고 하는 게 사실 경제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센티브 시스템은 대부분 소유권에서 시작되거든요. 네. 내가 노력해서 내가 가질 수 있어야만 나 스스로 무언가에 노력을 할 테니까 제도는 이제 계속 소유권을 주려고 하는데 그 소유권이 능사가 아니라는 거를 이 라인강 사례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런 거 있잖아요. 공유제로 인한 시장 실패. 네. 그건 이제 경제학 공부하다 보면 맨날 나오는 얘기인데 맞습니다.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는 사실 소유권을 활용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아주 일반적인 이야기들이고요. 네. 그 말이 사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 이론들을 활용을 했을 당시에는 그것이 극대화됐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예상들이 조금 어려웠을 거예요. 네. 이게 1968년에 나온 용어입니다. 생태학자 게릿 하딘이 이 공유지가 모든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지만 또 그 안에 있는 자원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빠르게 소진되는 현상을 보면서 아 공유지의 비극 그러니까 공유지가 남용되는구나라는 거에서 착안이 된 거였고 경제학자들을 자극을 했습니다. 요거를 좀 해결을 해야겠구나. 그래서 어떤 방법이 있지?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면 개인에게 사적 소유권을 허락하자라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던 거죠. 네. 우리가 즐겨 먹는 참치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데요. 참다랑어가 사실은 멸종 위기종입니다. 거의 다 사라졌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라고 하던데요. 그 이유는 이 공유 자원인 바다를 남용해서 사용했기 때문이죠. 어부들 입장에서 바다는 누구에게도 소유권이 없는 그러한 공간입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잡지 않으면 내일 옆에 있는 어부가 잡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아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많은 참치를 잡게 되고 그렇게 네. 되면 남용의 결과가 발생을 하죠. 해결하는 방법은 사실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요? 강하게 통제하면 됩니다. 너는 오늘 9시부터 10시까지만 어획을 하고 5마리만 잡아라고 정해주면 돼요. 네. 공산주의에서는 사회주의에서는 그렇게 많이들 하죠. 그런데 작동되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이걸 빠져나가는 사람 생기고 안 지키는 사람들이 생기기 마련이죠. 그러면 말씀하신 소유권을 주면 해결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너의 바다야. 라고 정해주면 네. 너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네가 잡을 수 있는 시간이야 라고 정해주면 네. 내가 아낄 수 있는 보존의 유인이 생기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적 소유권의 부여가 오랜 기간 이런 희소한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쓰는 좋은 방법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자, 다시 그러면 아까 그리드락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라인강의 사례에서. 네. 근데 그리드락의 개념에 비춰보면은 지나친 그 사적 소유권이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이 효율적인 자원이 남용되지 못하도록 막는 데는 굉장히 효율적인 수단인데 네. 그러면 소유권이 지나치게 부여됐을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한번 바라보자는 겁니다. 네. 오히려 남용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쓰지 못하게 되어서 결과적으로는 남용이 된 상태나 아예 못 쓰는 상태나 희소한 자원이 쓰이지 못하라는 건 똑같은 결과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마이클 헬러라는 학자는 반공유지의 비극이라는 표현으로 쓰기도 합니다. 네. 과거에는 남용 아니면 잘 쓰는 거 이렇게만 생각을 해서 사유권이라는 것, 소유권을 제공을 해줬는데 네. 소유권이 많아지니까 이제는 아예 미활용의 영역이 새로 생겨나는 겁니다. 네. 특허 덤블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에요. 특허 신약을 만들었을 때 다양한 특허들이 있어야만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새로운 걸 만들었는데 시장에 출시하려고 보니까 내가 치러야 할 특허에 대한 대가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치러야 되는 비용이 내 예상 수익을 뛰어넘어 버리기 때문에 그럼 안 하는 거죠. 아무리 훌륭한 신약이 나와도 시장에 내놓지를 않게 되는 미활용의 영역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요? 그래서 이런 소유제 형태가 이제 우리가 조금 눈을 넓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드리고 싶은 겁니다. 공유제 아니면 사유제라는 시각에서 공유제 아니면 공유제 혹은 사유제 그리고 남용이 아닌 사용하지 못한 반공유제 형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 남용과 최적 사용과 미활용의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시각적인 좀 그 확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들입니다. 조금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경제학적으로 보면 주로 어떤 부분에서
그 그리드락이라는 게 발생한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 보통은 이제 보완제라는 것에서 나타나는데요. 네. 보완제라고 하는 건 함께 쓸 때 그 만족이 극대화되는 자원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요. A를 타도 갈 수 있고 B를 타도 갈 수 있고 C를 타도 갈 수 있다면 A, B, C는 서로 경쟁하는 교통수단일 겁니다. 네. 서로 가격을 좀 낮춰서 소비자를 더 많이 유인하려고 막 노력을 할 거예요. 그런데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가는데 A를 타야지만 B를 탈 수 있고 B를 타야지만 C를 탈 수 있고 그래야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면 네. 그러니까 A, B, C를 반드시 다 이용해야만 목적지에 가는 거죠. 네. 그런 경우라면 이 그리드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원래는 A의 가격이 3원이고 B의 가격이 3원이고 C의 가격이 3원이었어요. 네. 그래서 소비자는 총 9원이면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근데 A가 5원으로 올립니다. 네. 그러면서 B, C는 2원으로 내리기를 바라면서 5원으로 올리겠죠. 그런데 B가 5원으로 올리고 C가 5원으로 올리면 총 금액이 15원으로 늘어나 버려요. 원래는 9원이면 갈 수 있었던 거리를 15원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소비자는 아예 그 길을 이용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A도 B도 C도 자신의 소유의 교통수단으로 소비자에게 제공을 했지만 아무도 이용하지 않는 이런 현상들이 경제에서는 나타나고 그냥 3원씩 있습니다. 계속 했으면 안 되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나 없으면 갈 수 없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가격을 올릴 유인이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렇다면 이 그리드락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구글 북스의 사례가 되게 좋은데요. 네. 우리가 이제 구글에서 어떤 책을 검색을 하면요. 책 전체는 아니지만 한 5장 정도는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이 어떤 내용이구나, 이 책은 어떤 목차를 가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2004년에 이 도서관의 모든 장소를 디지털하겠다라는 프로젝트를 구글이 시작을 했습니다. 네. 저작권 단체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난리 났겠죠. 네. 그래서 이 저작권 조합이 디지털 복사본이 자신들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2005년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네. 굉장히 장기전으로 이어졌고요. 2013년에 구글의 저작권은 그러니까 3장에서 5장 정도를 보여주는 그러한 저작권 침해는 네. 침해가 아니라 공정이용이라는 대법원의 결론이 있었습니다. 연방법원의 결론이 그래요. 있었어요. 네. 더 많은 소비자들이 해당 책의 내용을 알 수 있고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도움이 되는 측면이 훨씬 크다. 8년 만에 그런 판결이 나왔군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항소를 합니다. 대법원에 이거를 네. 재고해달라고 하는데 대법원은 그냥 기각시켜 버립니다. 공정 이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명확하게 선을 긋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해결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부가 이런 부분에서는 규제를 해줘야 됩니다. 마치 규제를 모두 없애고 시장의 모든 소유권을 다 주게 되면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많지만 사유권이 너무 많아지면 오히려 이용되지 않는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거든요. 이런 저작권의 사례도 그렇고 라인강의 사례도 그렇고 시장 주체들에게만 맡겨놓으면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지나친 사유화가 공공의 이익을 해할 정도가 되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가 개입해서 규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규제를 풀어도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지지만 규제를 할 때도 또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분야가 여러 분야가 생기고 있다라는 거를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규제가 능사가 아니고 규제를 안 하는 거 당연히 규제를 안 하는 것도 문제고 그렇죠. 그 절묘한 그 접점을 잘 찾는 게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이 남용과 미활용 사이 어딘가에서 굉장히 줄타기를 잘해야만 최적 사용이 이루어지는 거죠. 네. 그리드락이라는 표현이 나와가지고 좀 머리가 좀 헷갈렸는데 자, 디지털 시대의 규제와 소유권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어떻게 균형점을 잡으면 좋을지 끝으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어려운 개념이어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를 하나 더 들어볼까 하는데요. 정부의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네, 적절한 개입이 없었다면 우리가 비행기도 탈 수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영토라는 건 개별 국가의 소유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늘길도 영토랑 쭉 연결돼 있거든요. 네. 그럼 이제 천국까지도 계속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비행기들이 국가를 쭉 지나가면서 모든 국가의 허가를 다 받아야만 갈 수가 있는 그래가서 어떻게 겁니다. 하겠어요 그때마다. 그래서 항공법이 여기에서 개입을 했습니다. 1926년에 주간에는 1000피트, 야간에는 500피트 이하만 국가의 영토로 치자라고 이제 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행기가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디지털 경제 시대에도 많은 데이터와 희소한 자원들이 이렇게
그리드락으로 쓰이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정부가 모든 걸 시장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적절한 개입으로 자원의 남용이 아닌 이 미활용을 해결할 수 있는 개입,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동영 KDI 한국개발연구원 박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마칠 시간이네요.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